이 재판에서 가장 오래 머문 질문은 단순했다. 목을 조른 그 손이 죽이려는 손이었는가? 1998년 가을,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한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 손발은 묶여 있었고 목에는 가죽 허리띠가 감겨 있었다. 현장을 처음 발견한 건 초등학교 5학년이던 딸이었다.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수사 기록은 창고 어딘가에 쌓였고 시간은 흘렀다. 18년이 지난 2016년 DNA 데이터베이스 대조를 통해 한 남성이 검거되었다. 그는 범행 자체는 대부분 인정했다. 그날 그 집에 들어갔고 피해자를 때렸고 강간했으며 목에 끈을 감았다는 사실까지. 그러나 딱 한 가지는 끝까지 부인했다. 죽이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그의 주장은 이랬다. 피해자가 반항하니까 목에 허리띠를 감아 억누른 것뿐이다. 의도적으로 조여서 숨을 끊으려 한 게 아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죽었을 수는 있지만 그건 내가 원한 결과가 아니었다. 법정은 이 말 앞에서 멈춰야 했다. 강간은 인정되었다. 사망도 사실이다. 그런데 그 죽음이 살인인가 아니면 치사인가? 법적으로 이 둘은 전혀 다른 무게를 가진다. 살인이 되려면 고의가 있어야 한다. 죽일 의도 혹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행위를 멈추지 않은 내심의 용인. 법은 이것을 미필적 고의라 부른다. 피고인은 말했다. 나는 몰랐다. 그렇게 하면 죽을 줄 몰랐다. 반항을 막으려 했을 뿐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부검 결과는 피해자의 목에 가해진 힘이 단순히 한 번의 압박이 아니었음을 보여주었다. 윤상 연골이 골절되어 있었다. 안검 결막에는 일혈점이 남아 있었다. 부검인은 이렇게 증언했다. 이 흔적들은 지속적인 힘이 가해졌을 때 생기는 것이다. 피해자가 죽어가는 동안에도 그리고 죽은 뒤에도 목을 조르는 행위가 계속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건장한 체격의 성인 남성이 이미 손발이 묶여 반항조차 어려운 상태의 피해자 목에 가죽 허리띠를 감아 뒤에서 강하게 당기고 있었다. 그것도 상당한 시간 동안. 이 상황에서 상대가 죽을 수 있다는 걸 정말 몰랐다고 말할 수 있는가? 판결문은 이 지점에서 한 문장을 남긴다. 경부 압박으로 인한 질식 가능성은 매우 높았고 피고인 또한 그러한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며 나아가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도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것이 이 재판의 핵심 판단이었다. 피고인이 죽이겠다고 마음먹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다면 그것은 살인이다. 그날 오후 피해자는 생활정보지에 낸 전세 광고 때문에 낯선 남자를 집 안으로 들였다. 평범한 거래의 시작처럼 보였다. 집을 보여주고 조건을 이야기하고 맞지 않으면 돌려보내면 될 일이었다. 그녀는 아마 몰랐을 것이다. 문 앞에 서 있는 그 남자가 불과 2년 전에 흉기를 들고 여성들을 대상으로 강도를 저질러 감옥에 다녀온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한 말 한마디가 상황을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틀어버렸다. 보증금도 없이 집을 보러 다니느냐? 그 남자는 처음부터 집을 살 형편이 아니었다. 1998년 10월 27일 피고인 어는 생활정보지 벼룩시장을 펼쳐들었다. 아파트 전세 매물 광고가 눈에 들어왔다.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 연락처와 함께 적힌 조건들. 그는 전화를 걸었다. 공중전화였다. 수사 기록에는 그 통화 시각이 남아있다. 집을 보러 가겠다고 했고 피해자는 주소를 알려주었다. 오후 1시 20분경 피고인은 약속된 아파트에 도착했다. CCTV는 그가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을 포착했다. 그것이 기록에 남은 그의 마지막 정상적인 동선이었다. 피해자 B는 38살의 여성이었다. 초등학교 5학년 딸을 둔 어머니였다. 그녀가 왜 그 시점에 전세 매물을 내놓았는지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판결문에 나오지 않는다. 다만 그날 오후 그녀는 낯선 남자를 현관 안으로 들였다. 집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피고인은 집 안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전세 보증금을 깎아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 질문에 피해자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그녀의 대답은 기록에 남아있다. 보증금도 없이 집을 보러 다니느냐? 피고인은 그 말에 자존심이 상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밖으로 나왔다. 현관문이 닫혔다. 거기서 끝났어야 할 일이었다. 불쾌한 만남, 성사되지 않은 거래, 그리고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오후. 그러나 그는 돌아서지 않았다. 판결문은 그 다음 순간을 이렇게 적고 있다. 더욱 화가 나 마치 계속하여 집을 보는 것처럼 가장하여 다시 위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후
그는 다시 문을 열고 들어갔다. 피해자는 아마 의아했을 것이다. 나갔던 사람이 왜 다시 들어오는가. 그러나 그녀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물어볼 기회는 없었다. 피고인이 입을 열었다. 18. 왜 말을 그딴 식으로 해? 그 순간부터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기 시작했다. 수해. 피해자는 엎어진 자세로 바닥에 쓰러졌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순간 다른 결심을 했다고 진술했다.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고. 그는 방 안을 둘러보았다. 넥타이가 있었고 허리끈이 있었다. 그것들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었다. 입도 막았다. 저항할 수 없게 만든 뒤 그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겼다. 여기서 판결문의 문장은 건조해진다. 피해자를 일회 가늠하고 법적 사실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기술. 그러나 그 짧은 문장 뒤에 숨겨진 시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것이다. 손발이 묶인 채, 입이 막힌 채 자기 집 방바닥에 엎드려 있어야 했던 그 시간. 피해자는 몸부림을 쳤다. 묶여 있었지만 저항을 멈추지 않았다. 판결문은 이 대목을 이렇게 기록한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저항을 하자 피고인은 방 안에서 또 다른 물건을 찾았다. 가죽 허리띠였다. 그는 그것을 허리에 매듯 버클에 결속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목에 감았다. 이미 허리끈이 목에 감겨 있었다. 그 위에 가죽 허리띠가 더해졌다. 두 겹의 끈이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있었고 피고인은 그것을 피해자의 뒤쪽에서 손으로 잡았다. 그리고 당겼다. 강하게.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그는 반항을 억압하기 시작할 때부터 사정을 끝낼 때까지 계속해서 그 끈을 조이게 꽉 쥐고 있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부검인은 나중에 이렇게 증언했다. 피해자의 목에 남은 흔적들은 한 번에 힘이 가해진 것이 아니다. 지속적인 힘이 가해졌다. 피해자가 죽어가는 동안에도 그리고 죽은 뒤에도 목을 조르는 행위가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어느 순간 피해자의 몸부림이 멈추었다. 방 안은 고요해졌다. 피고인이 손을 놓았을 때 피해자는 이미 숨을 쉬지 않았다.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 그것이 공식적인 사인이었다. 피고인은 현장을 빠져나왔다. 그가 그 후 무엇을 했는지, 어디로 갔는지는 수사 기록에 자세히 남아있지 않다. 다만 한 가지 사실은 확인되었다. 그는 피해자의 현금 카드를 가져갔고 그것으로 금원을 인출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다. 신고가 들어온 건 그로부터 몇 시간 후였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딸이 문을 열었다. 11살이었다. 그 아이가 본 것은 손발이 묶이고 목에 가죽 허리띠가 감긴 채 숨져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수사는 시작되었지만 단서는 충분하지 않았다. 목격자도 없었고 CCTV 화질도 선명하지 않았으며 DNA 분석 기술은 아직 지금만큼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이었다.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18년 동안. 그 세월 동안 피고인은 어떻게 살았을까? 판결문은 담담하게 기록한다. 그는 별다른 죄책감 없이 일상생활을 했다. 2003년에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그는 자유로운 몸이었다. 1998년 가을 어느 오후에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아무도 몰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록은 사라지지 않았다. 현장에 남아있던 DNA 샘플은 증거물 보관함 어딘가에 잠들어 있었다. 그리고 2016년 데이터베이스 대조 작업에서 그 샘플이 한 남성의 유전자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18년 전에 침묵이 깨지는 순간이었다. 검찰과 변호인은 같은 사실을 두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구성했다. 피고인 어는 대부분의 사실을 인정했다. 그날 그 집에 들어간 것, 피해자를 때린 것, 손발을 묶고 강간한 것, 목에 허리끈과 가죽 허리띠를 감은 것. 여기까지는 다툼이 없었다. 그러나 딱 한 지점에서 그는 선을 그었다. 죽이려고 한 건 아닙니다. 이 한마디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되었다. 강간치사인가 강간살인인가. 법적으로 이 둘 사이에는 심연처럼 깊은 간극이 있다. 치사는 의도 없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고 살인은 죽음을 의도했거나 최소한 그 가능성을 알면서도 행위를 멈추지 않은 것이다. 전자는 유기징역, 후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피고인의 남은 인생이 그 구분선 위에 놓여 있었다. 검찰의 논리는 명확했다.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 검사는 부검 결과를 제시했다. 피해자의 목에는 경부 사큰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끈에 의해 피부가 눌리고 쓸려 생긴 자국이었다. 경부 근육에는 출혈이 있었고 윤상 연골은 골절되어 있었다. 윤상 연골은 목의 앞쪽, 기도를 보호하는 연골이다. 그것이 부러졌다는 건 상당한 압력이 상당한 시간 동안 가해졌다는 의미였다. 안검결막에는 일혈점이 발견되었다. 눈꺼풀 안쪽 점막에 생긴 작은 출혈점들. 이것은 질식의 전형적인 징후였다. 얼굴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면서 모세혈관이 터져 생기는 흔적이다. 부검의 뒤는 법정에서 증언했다. 이 소견들은 한 번의 순간적인 압박으로 생긴 것이 아니다. 지속적인 힘이 가해졌을 때 나타나는 양상이다. 피해자가 죽어가는 동안에도 그리고 죽은 뒤에도 목을 조르는 행위가 계속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피고인의 자백 진술도 끌어왔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시작할 때부터 사정을 끝낼 때까지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에 감겨있는 허리끈을 조이게 꽉 쥐고 있었다. 이 진술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했다. 그는 짧은 순간 실수로 힘을 준 것이 아니었다. 상당한 시간 동안 의식적으로 끈을 쥐고 당기고 있었다. 검사의 논리는 이렇게 수렴되었다. 이미 손발이 묶여 반항조차 어려운 상태의 피해자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굳이 허리끈과 가죽 허리띠를 함께 목에 감아 뒤에서 강하게 잡아당겼다. 윤상 연골이 골절될 정도로, 안검결막에 출혈점이 생길 정도로, 건장한 체격의 성인 남성이 이 정도의 힘을 이 정도의 시간 동안 가하면서 상대가 죽을 수 있다는 걸 정말 몰랐다고 할 수 있는가. 설령 처음에는 몰랐다 해도 피해자가 축 늘어지고 저항이 멈추고 숨소리가 사라지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도 손을 놓지 않았다면 그것은 죽음을 용인한 것이다. 변호인의 반박은 다른 각도에서 시작되었다. 변호인은 같은 부검 감정서에서 다른 문장을 찾아냈다. 피해자의 후경부, 그러니까 목 뒤쪽에서는 뚜렷한 사큰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기재였다. 변호인의 논리는 이랬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죽이려는 의도로 끈을 당겼다면 목 전체에 균일하게 강한 압력이 가해졌어야 한다. 그러나 후경부에는 뚜렷한 자국이 없다. 이것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조인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누르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힘이 들어갔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변호인은 주장했다. 변호인이 그리려 한 장면은 이런 것이었다. 피고인은 강간을 하려 했고 피해자는 저항했다. 엎드린 자세에서 몸을 비틀고 빠져나가려 했다. 피고인은 그 저항을 막기 위해 허리띠를 잡고 눌렀을 뿐이다. 의도는 제압이었지 살해가 아니었다. 그 혼란스러운 순간에 피해자가 질식사에 이른 것은 피고인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다. 두 가지 이야기가 법정에 나란히 놓였다. 같은 증거, 같은 부검 결과, 같은 현장 사진. 그러나 그것을 읽는 방식은 완전히 달랐다. 검찰은 지속적인 압력과 시간을 강조했고 변호인은 후경부의 희미한 흔적에 주목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 전체를 보라고 했고 변호인은 그중 한순간의 의도에 집중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두 이야기 사이에서 증거를 다시 검토했다. 변호인이 지적한 후경부의 사큰 문제는 어떻게 되었는가? 재판부는 같은 부검 감정서의 다른 페이지를 펼쳤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 후경부 좌우측에서도 사큰이 보인다. 다만 정경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뚜렷할 뿐이다. 재판부는 이 차이를 이렇게 해석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에서 끈을 강하게 잡아당겼기 때문에 정경부에 더 뚜렷한 자국이 남은 것이다. 후경부의 흔적이 약하다는 것은 살인 의도가 없었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이 뒤에서 얼마나 강하게 끈을 당겼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증거가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 CCTV는 피고인이 건물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방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보여주지 못했다. 통화 기록은 피고인이 공중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시각을 알려주었지만 그 통화에서 무슨 말이 오갔는지는 남아있지 않았다. 부검 결과는 피해자의 목에 가해진 힘의 흔적을 보여주었지만 그 순간 피고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는 직접 보여주지 못했다. 그래서 재판부는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해야 했다.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이것들을 나란히 놓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는 이미 손발이 묶여 반항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굳이 목에 두 겹의 끈을 감아 당겼다. 반항을 막기 위해서라면 그 정도의 조치가 필요했을까? 재판부는 여기서 멈추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려는 그 이상의 의도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상의 의도.
재판부가 찾아낸 것은 바로 그 지점이었다. 피고인이 명확하게 죽이겠다고 마음먹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다면 법은 그것을 살인으로 본다. 미필적 고의. 확정적이지 않더라도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결과를 용인했다면 그것은 고의다. 변호인이 제시한 또 다른 가능성, 의도치 않은 사고라는 해석은 채택되지 않았다. 가능했지만 선택되지 않은 이야기. 법정은 결국 검찰의 그림을 따랐다. 재판부가 도달한 결론은 두 개였다. 하나는 유죄, 하나는 기각. 같은 피고인에게 내려진 두 판단이었지만 그 논리의 결은 서로 달랐다. 먼저 살인의 고의에 관하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법리를 정리했다. 살인의 범인은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다.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이 법리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다. 피고인이 나는 죽이려고 한 게 아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살인죄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이 묻는 것은 피고인의 머릿속에 죽이겠다는 생각이 있었느냐가 아니다. 법이 묻는 것은 그 행위를 하면서 상대가 죽을 수 있다는 걸 알았느냐, 그리고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느냐이다. 재판부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객관적 사정들을 하나씩 검토했다. 첫째, 피해자의 상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에 가죽 허리띠를 감아 뒤로 당길 때 피해자는 이미 엎드려 손발과 입이 결박된 상태였다. 반항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여기서 첫 번째 의문을 제기했다. 이미 반항이 어려운 상태인데 왜 굳이 목에 끈을 감아 당겨야 했는가? 둘째, 행위의 양태. 피고인은 허리끈만으로도 부족하다는 듯 가죽 허리띠까지 추가로 피해자의 목에 감았다. 두 겹의 끈. 그리고 그것을 피해자의 뒤쪽에서 강하게 잡아당겼다. 재판부는 이 행위에서 단순한 제압 이상의 의도를 읽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려는 그 이상의 의도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지속시간.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스스로 인정했다. 반항을 억압하기 시작할 때부터 사정을 끝낼 때까지 계속해서 끈을 조이게 꽉 쥐고 있었다고. 부검의 뒤의 증언도 이를 뒷받침했다. 피해자의 경부 사크는 한 번에 힘이 가해진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힘이 가해져 생긴 것이다. 피해자가 죽어가면서 또 죽은 뒤에도 지속적으로 목을 졸려서 생긴 것으로 보인다. 넷째, 손상의 정도. 윤상 연골의 골절. 안검결막의 일혈점. 이것들은 가벼운 압박으로는 생기지 않는 손상이었다. 건장한 체격의 성인 남성이 상당한 시간 동안 상당한 힘으로 목을 눌렀을 때 나타나는 흔적들이었다. 이 네 가지 사정을 종합했을 때 재판부의 판단은 이렇게 수렴되었다. 이러한 경우 경부 압박으로 인한 질식 가능성은 매우 높았고 피고인 또한 그러한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며 나아가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도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인식할 수 있었고 예견할 수 있었으며 용인했다. 법은 이것을 미필적 고의라 부른다. 피고인이 죽이려 한 건 아니다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객관적 정황이 그 말을 허락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적용된 법조항은 구형법 제301조 2 전문 제297조 강간살인죄였다.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택했다. 양형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재판부의 문장은 무거워졌다.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가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질식시켜 살해하는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이 대목에서 범행의 동기를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 보증금도 없이 집을 보러 다니느냐? 그 한마디가 한 사람의 목숨으로 이어졌다. 말 한마디에 자존심이 상했고 그래서 때리고 묻고 강간하고 목을 졸라 죽였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유족들이 겪은 고통을 상세히 기록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는 극도의 고통과 공포, 수치심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 유족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 특히 당시 초등학교 5학년에 불과하던 피해자의 딸은 어머니가 손발이 결박당하고 목에 가죽 허리띠가 묶인 채로 숨져 있는 것을 처음 발견했다. 판결문은 이렇게 덧붙였다. 그녀가 겪어왔을 정신적 충격과 상처는 이루 말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그리고 18년의 시간. 재판부는 이 기간을 어떻게 보았는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기까지 약 18년 동안 별다른 죄책감 없이 일상생활을 해왔다. 그 사이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다. 지금까지 피해자 유족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전과에도 주목했다. 피고인은 1995년에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흉기를 휴대하고 여성들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이었다.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이 1996년 6월. 그로부터 불과 2년여 만인 1998년 10월에 이 사건 강간살인이 발생했다. 현행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이러한 경우, 즉 강력범죄로 형을 마친 후 다시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일반 범죄보다 훨씬 더 무겁게 처벌할 것을 의도하고 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판결문의 한 단락은 형사재판의 존재 이유를 직접 언급했다.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하여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키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바로 형사재판의 존재 이유인 바. 재판부는 이 원칙 위에서 피고인을 바라보았다. 이미 여성들을 상대로 한 특수강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성욕 해소 도구로 여기고 결국 생명까지 빼앗은 피고인. 그에게 자신의 행위와 그 결과에 합당한 엄중한 형사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결론은 이랬다.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영원히 차단하고 성적 자기결정권과 생명 존중이라는 고귀한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수감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하다. 무기징역. 그러나 같은 재판에서 검찰이 청구한 또 하나의 처분은 기각되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이른바 전자발찌였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근거로 제시한 것은 여러 가지였다. 단순히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로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 여성을 대상으로 한 특수강도 전력, 그리고 각종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가 모두 중간 수준이라는 점. 그러나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재범 가능성이 아니었다.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피부착 명령 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다. 상당한 개연성이어야 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성격을 다시 살펴보았다. 이 범행은 사전에 계획되거나 의도된 것이 아니었다. 충동적으로 발생한 범행이었다. 재판부는 이 점에서 피고인의 살인 충동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수용 생활을 통하여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각종 위험성 평가 결과도 모두 중간 수준이었다.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10점 중간.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 11점 중간.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20점 중간. 높음이 아니었다. 피고인의 특수강도 전력도 다시 검토되었다. 그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었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 이후 18년 동안 피고인이 저지른 죄는 사기죄와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었다. 살인과는 종류가 다른 범죄들이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되었다.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전자발찌는 기각한다. 언뜻 모순처럼 보일 수 있는 결론이었다. 그러나 재판부의 논리에는 일관성이 있었다. 무기징역은 이미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이다. 전자발찌는 앞으로 저지를 범죄에 대한 예방이다. 과거의 행위에는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물었지만 미래의 위험에 대해서는 단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두 판단을 분리하여 각각의 기준에 맞게 결론을 내렸다. 판결문 마지막에는 이런 문장이 남았다. 사람의 생명은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고 한 번 잃으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18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다. 그 세월 동안 피해자의 딸은 11살에서 29이 되었다. 어머니의 시신을 처음 발견했던 그 오후의 기억을 안고 성인이 되었다.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사건은 창고 어딘가에 묻혀 있었다. 피고인은 그 시간 동안 일상을 살았다. 죄책감 없이 판결문의 표현대로라면 다른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고 자유로운 몸으로 거리를 걸었다.
그리고 어느 날 데이터베이스 속 DNA 한 조각이 두 사람의 시간을 다시 연결했다. 18년 전에 현장에 남아있던 흔적이 마침내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냈다.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죽일 의도가 있었느냐를 묻지 않았다. 죽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느냐를 물었다. 그리고 객관적 정황은 피고인이 알았을 것이라고, 예견했을 것이라고, 용인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법은 마음을 직접 들여다볼 수 없다. 그래서 행위를 본다. 상황을 보고 결과를 보고 그 사이의 시간을 본다. 그리고 묻는다. 당신은 정말 몰랐는가? 이 질문 앞에서 침묵으로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